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체 A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을 건너면서도 혹은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 자기 전에도 이 틈만 나면 휴대폰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 어떤 중독보다 강력한 도파민의 원천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도 공감하시죠? 네. 당연하죠.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휴대폰 누워서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멍들었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네, 이렇게 쇼츠 몇 개만 봐야지 하다가 시간이 순삭되는 매직. 저만 겪은 거 아닐 겁니다. 네. 또 제 지인은 휴대폰을 이제 수리 맡기러 갔다가 네. 그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막 너무 지루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자동으로 손이 가는 스마트폰. 그러다 보니까 눈도 뻐근하지만 이 손이랑 손목도 뻐근하고 우리가 아플 때가 많죠. 맞아요. 사실 아프면 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거치대에도 놓고 엎드려서도 보고 정말 도파민 중독이 무섭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파스 붙이고 그냥 넘기는 경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예은 씨는 약간 중독 같습니다. 오 마이 갓. 예, 오늘의 시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손과 손목 통증은 만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심할 경우 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늘 써야 되는 우리 손인 만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손과 손목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입니다. 영남대병원 정형외과 심범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대 신범진입니다. 우리 신체 어느 부위든 다 중요한 그런 부위인데 특히나 손과 손목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아픈지 알려면 손과 손목의 구조부터 선생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손과 손목은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부위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손에는 총 27개의 뼈가 있는데요.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은 중수골, 근위지골, 중위지골, 원위지골로 이루어져 있고 엄지는 중수골, 근위지골, 원위지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팔이 이어지는 부위인 손목에는 8개의 수근골로 구성이 되는데 다양한 관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트를 던지는 동작이나 투수가 공을 던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목 관절 운동은 단순히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아니고 회전 운동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인체의 어느 관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3차원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손은 아주 복합적이고 미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이는 중요한 구조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힘줄과 근육, 혈관과 신경이 있어서 섬세한 감각과 함께 구부리고 펴는 미세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는 다양한 수부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먼저 손목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만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흔한 질환 같은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떨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상지에서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 중에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에는 중요한 신경이 3개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눌리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에는 가장 먼저 감각 이상이 있겠는데요.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 부위까지 감각 이상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저리다고 표현을 하시고 이 저림감이 심해질 때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부들 경우에 간혹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서 밤에 깬다, 자주 깬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다 깨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저린 증상을 털기 위해서 뭐 손도 털어보고 손도 많이 주물러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증상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병명 자체는 이제 손목이란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손 기능 전체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손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시고 그 자체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손의 이제 기능과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엄지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그 절반까지의 저린 느낌은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물건을 잡을 때 이 감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를 만지는 것인지, 비닐을 만지는 것인지, 플라스틱을 어머. 만지는 것인지 조금 구분을 못하게 될 때가 있고, 네. 이렇게 됐을 때 날카로운 것을 날카롭다고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자주 생기게 되는 경우도 허허. 있습니다. 아, 그래서 따끔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느낀다는 그런 말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압력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꽉 쥐어야 되는데 꽉 쥔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잡이가 있는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잔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잘 판단이 안 돼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동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지 두덩근이라는 이제 손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근육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손에 네. 있는 엄지에 있는 이 근육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작게 이제 위압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치될 때는 이 근육 자체가 마르게 되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손의 기능에 많은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보통 근육은 한번 마르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증상뿐만 아니라 이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손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참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게 또 초기에 발견하면 뭐 스트레칭 또 간단한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진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먼저 이제 전문 의사가 검진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각 이상이 있는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촉진을 또 해보고 근위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직업, 성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당뇨나 다른 신장 문제가 있으신지 기저질환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임상적으로 이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은 이제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혹시나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최종적으로는 신경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이제 마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신경 근전도 검사가 이제 100%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 검사상으로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는 수근관 증후군이 많이 의심이 되어서 실제 수술을 해봤을 때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사가 반드시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세를 조심하고 그런 것들로 증상 완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나 보조기, 스트레칭, 운동 등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볼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호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게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존적 치료로 안 될 만큼 심한 경우가 있는 걸까요? 네, 보존적 치료로 이제 증상이 낫는 경우도 많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상 자체가 조금 나았다 해서 이 눌렸는 것 자체가 다 안 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능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의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워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조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수술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구조물들을 이제 터줘서 신경이 좀 숨을 쉬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국소마취로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해도 근위축이 한번 온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돼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도 합병증처럼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손과 손목에는 수많은 그런 관절이 있고 신경과 힘줄도 이렇게 함께 이제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복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손과 손목에는 크게 굽히는 힘줄과 이제 펴는 힘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힘줄은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직업, 그리고 잘못된 자세 등으로 쉽게 자극받거나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과 손목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부라든지 미용사, 프로그래머, 작가, 건설 노동자, 음악가까지 이런 분들이 보통 힘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없는데 주부다 이렇게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좀 오시는데요. 그 주부들이 사실 손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수부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노화나 외상으로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당뇨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힘줄 질환의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손가락이 이렇게 잘 안 펴지고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방아쇠수지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은 씨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방아쇠수지요? 네, 방아쇠수지. 교수님 이게 그 말씀하신 힘줄 문제라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방아쇠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 손바닥 여기 있는 부위에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덜컥거리는 느낌을 좀 받다가 그리고 통증이 조금 있다 정도로 있다가 증상이 심해졌을 때 이렇게 걸리면서 스스로 못 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쪽 손으로 펴줘야지 이게 펴지는 경우가 어머. 생길 수 있고 이게 더 심해졌을 때는 이것을 펼 때 통증까지 동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더 심해졌을 때는 손가락이 좀 구부정한 상태로 구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생기는 이유 자체는 그 힘줄이 지나가는 터널의 크기는 일정한데 어떤 반복적인 일을 했다든지 해서 힘줄이 붓게 되면은 터널 자체는 일정한데 힘줄이 부으니까 이게 끼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 자체가 힘줄이 터주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은 1년에 이 질환으로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27만 명에 육박을 한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14,000명 정도는 된다라고 매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흔한 그 질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손바닥에 이제 물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딸깍거리는 증상이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27만여 명이 이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데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방아쇠수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아쇠수지의 치료도 시작은 약물이나 스트레칭 같은 보존적 치료로 시작하는 걸까요? 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초기 치료는 당연히 약을 먹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손을 덜 쓰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이 지속되고 걸림 증상이 해결이 계속 안 된다 했을 때 이제 주사 치료를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요새 많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1년에 2번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맞았을 때 한 반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특히나 당뇨 환자들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특히나 또 육아하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 손목과 엄지 손가락에 통증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름이 조금 생소하고 역시 어렵습니다. 득괴르뱅병 아하. 맞죠? 득괴르뱅병인데 득괴르뱅병. 네.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병은 1895년 스위스 의사 이름이 이제 프리츠 득게르뱅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딴 건데 아. 이 사람이 가장 처음 이 질환을 발견을 하고 이제 학계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질환에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손등 쪽에는 손가락이나 이제 손목을 펴주는 힘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신전건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건들이 손목 부위를 지날 때 어떤 터널들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총 6개의 터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병은 첫 번째 터널을 지나는 힘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방아쇠 수지에서도 터널의 크기는 일정한데 힘줄이 부으면은 끼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병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끼임 증상이 발생해서 통증이 생기는 협착성 건초염에 해당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평소에 여기 엄지랑 검지 사이 이쪽이 좀 근육이 약간 네. 뻐근하고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지금 말씀하신 득계르뱅병과도 연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주요 증상이 뭘까요? 네, 실제로 엄지 쪽에 아프신 분들이 네.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손목과 엄지 손가락에 과도하게 많이 썼을 때 이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이 당연히 병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손목에 과도한 힘과 반복 동작을 하게 되는 육류 가공업자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요리사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부, 재봉사, 뭐 연마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주 증상은 결국에는 이쪽 부위에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엄지 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특별히 이렇게 밑으로 꺾게 되면은 네. 극심한 통증이 이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질환을 의심을 하게 되고 이때 뭐 초음파 검사나 추가적인 검사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디가 아프게 되면 그 부위는 최대한 쓰지 말고 좀 안정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이나 손목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네. 커피도 마셔야 되고 양치도 쳐야죠. 그렇습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맞아요. 이런 힘줄 문제가 생겼고 계속 심해진다면은 이 역시도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뭐 우선적으로는 손을 많이 써서 생긴 일은 뭐 당연히 안 쓰는 것이 1번입니다. 네. 그 안정과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손과 손목은 말 그대로 뭐 일상생활에 안 쓸 수가 전혀 없고 늘 써야 되는 거고요.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무작정 그냥 쉬세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치료를 해보다가 여기도 앞선 병들과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1년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나서 좀 안 될 경우에 수술을 해보는 것을 고려하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병이 자꾸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한 6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했다 싶은데도 안 되면은 수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방아쇠 수지처럼 그 지나가고 있는 그 터널을 좀 열어줘서 힘줄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 수술 또한 국소마취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수술에 속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뻔할 때 어딜 짚는다든지 맞아요. 네, 또 진짜 사소한 건데 뭐 병뚜껑을 딴다든지 문 손잡이를 돌린다든지 할 때도 아플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외래 진료에 좀 많이 오는 편인가요? 흔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손을 짚는 동작이나 이럴 때 새끼손가락으로 짚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넘어지고 뭐 아니면 비틀리고 이러면서 손목을 삔 것 같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 야구나 테니스 같은 이제 반복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때가 있는데 뭐 방금 말씀해주신 증상 이외에도 뭐 물건을 쥐는 힘이 약해진다든지 뭐 빨래를 짜기 어렵다든지 뭐 운전대를 돌리기 힘들다. 땅을 짚기가 힘들다 이러시면서 다양한 증상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라는 그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이 이제 손상되었을 때 해당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이는 실제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영상학적으로 MRI나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어려운 이름이 나와서 제가 적어뒀거든요. 네.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너무 기네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까먹었어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이게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름이 이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인데 위치는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쪽 부위를 말을 하는 거고, 이쪽이요? 여기에 이제 뭐 연골과 인대 이제 복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쪽 부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손목의 이제 회전 운동에 이제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무릎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관절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손목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충격 흡수나 관절면의 안정화에 담당을 해서 손과 손목의 어떤 그 기능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 손목 자체에 이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뼈가 덜컥거린다든지 통증을 느끼게 된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손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치는 경우가 실제로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쓰다가 퇴행성 변화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다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삼각 선유연골 복합체 여기가 찢어지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뭐 수술을 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건가요? 네, 뭐 무조건 이제 찢어졌다 해서 수술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이제 찢어진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의 나이와 활동 정도,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주로 쓰는 손인지 아닌 손인지도 파악을 해서 적절히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쳐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변인지 아니면은 다친 지 오래된 병변인지 그리고 아예 퇴행성으로 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MRI나 검사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의 정도나 위치도 이제 확인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호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깁스 등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또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가 이 안정성에 굉장히 손목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흔들릴 정도로 불안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통증이 심하다면은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실제로 전문의가 직접 뼈를 흔들어 보고 만져보고 통증이 진짜로 유발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최근에는 관절경으로 보통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흉터 부위도 작고 치료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이신데요. 언젠가부터 손목이 자꾸 아파서 손목을 젖히니까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환자분은 이 척골이 길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척골이 무엇인지, 척골이 길면 이렇게까지 아플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뼈가 길다는 말인가요? 네, 그 사람의 이제 전완부, 이 아래팔 부위에는 뼈가 이제 두 종류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중 척골이라는 뼈는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린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가 이제 연결되는 곳인데요. 네. 이 뼈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길면은 손목을 움직일 때 이제 다른 뼈에 이게 부딪힐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했을 때 충돌을 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척골이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픈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인한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우연히 발견돼서 왜 이렇게 척골이 길지라고 말을 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네. 그 척골의 길이가 이제 길 때는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가 그 있어야 될 공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파열의 위험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물들이 파열이 되면은
근처에 있는 손목뼈를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은 노화와 함께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좀 봐야 될까요? 증상도 좀 궁금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은 손목 퇴행성 관절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그 구조가 닳아서 척골과 그 수근골에 있는 월상골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니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 이상의 환자들에서 이제 발병을 시작하게 되고 50대 환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간혹 그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었을 때 통증이 유발되며 이제 손목을 비틀거나 무거운 물체를 쥐었을 때 이제 쥐고 이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많이 악화가 된다 할 때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척골이 뭔가 요골보다 조금 길다. 근데 그 수근골에 어떤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의심을 더 많이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MRI까지 촬영을 했을 때 변화가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진단을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치료는 뭐 앞서 다른 질환들과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결국에 또 약물 치료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물리 치료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선 질환들과 조금 다르게 퇴행성 질환인 만큼 치료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은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길어진 뼈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단축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퇴행성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그 뼈가 좀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있다면은 그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대한 수술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진을 찍어 봤는데 우연히 이런 병변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뼈에 그런 변화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아프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사진만 보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대로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진만 보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손과 손목 통증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손과 손목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스트레칭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아픈 그런 동작들은 안 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손을 이렇게 힘을 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굽어 있습니다. 힘을 네. 다 빼고 봤을 때. 그 말은 이제 굽히는 그 힘줄이 펴는 힘줄보다 더 기본적으로 세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 자체를 자꾸 이렇게 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요. 네.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뻑뻑하다, 아프다고 했을 때 그걸 펴준다고 더 꽉 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 항상 뒤로 많이 젖혀주시고 네. 따뜻하게 해서 핫팩 같은 거를 아예 들고 다니시면서 손은 따뜻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병원 정형외과 신범진 교수와 함께 얘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